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전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대포, 모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도로에 의해 패배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들은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무기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거대한 군대를 정면으로 상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훨씬 더 단순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 연료, 탄약이 군대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고픈 거대한 군대는 멈춰선 쇳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건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번 전쟁에서 한 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헤르손이라는 도시에서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가 어떻게 단 한 개의 도로 때문에 영토를 잃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이 모든 힘을 가지고도 러시아가 왜 이 도로 하나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인이 어떻게 도로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전쟁의 한 가지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곧 도로 이야기를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걸 먼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군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프로들은 군수를 이야기합니다. 지루해 보여도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군대는 탱크와 병사만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거대한 입과도 같습니다. 항상 먹이를 필요로 하죠. 차량이 움직이기 위한 연료, 대포가 발사되기 위한 탄약, 군인들을 위한 음식,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한 의료팀.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전선에 도착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도로, 철도, 다리를 통해 이동해. 이렇게 생각해봐. 최전선에 있는 군인은 긴 밧줄의 끝이야. 이 밧줄은 저 뒤로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어져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보급 창고까지 연결돼 있어. 밧줄을 끊으면 끝에 있는 쪽은 혼자 죽게 돼. 끝에 있는 군인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 밧줄이 없으면 그는 쏠 탄약도 없어. 후퇴할 연료도 없고 버틸 음식도 없어. 세계 최고의 군인이라도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보급이 잘 된 실력 낮은 군인에게도 진다. 그리고 역사는 이 사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깨달은 거인들로 가득하다. 나폴레옹은 유럽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군대 중 하나를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 이론상으로는 무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러시아 영토로 깊이 들어갈수록 보급선은 점점 더 길고 얇아졌다. 그 보급선은 결국 너무 길어져 끊겼다. 음식이 다 떨어졌다. 탄약도 충분히 빨리 도착하지 않았다. 말들도 굶어 죽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다. 빠른 승리를 위해 러시아에 들어갔던 그 거대한 군대는 눈 속에서 녹아내렸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투에서가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다. 100년이 훨씬 지난 후 독일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러시아에서 똑같은 일을 시도했다. 그들은 속도에 모든 것을 걸었고 보급이 문제가 되기 전에 승리하려고 했어. 그리고 더 멀리 전진할수록 보급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받던 군대는 결국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에서 포위되어 패배했어.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보급이 끊겼기 때문이었지. 두 거인, 같은 실수, 같은 결말. 그리고 봐, 그렇게 멀리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3년 전 헤르손은 러시아가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점령한 유일한 주도였어. 큰 전리품이었지. 전쟁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병사 대 병사로 피비린내 나는 돌격을 하며 도시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어. 대신 다른 방법을 썼지. 몇 달 동안 도시에 보급을 대던 강유의 다리들을 무너뜨리고 탄약고를 공격하면서 한 번에 한 가닥씩 보급선을 끊어냈지.
조금씩 헤르손 안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전쟁을 지휘하던 러시아 장군이 직접 국영 TV에 나왔지. 그리고 그는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말로 그 도시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고 인정했지. 그리고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 군대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했어. 러시아는 강 건너편으로 후퇴했고, 마지막 대규모 전투 없이 그들의 가장 큰 전리품을 버렸어.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쫓겨난 건 힘 때문이 아니었어. 그건 바로 굶주림 때문이었지. 헤르손이라는 이름 기억해도 마지막에 다시 언급할 거야. 그리고 만약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일을 해줘. 여기 구독해줘. 이런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는 매일 전하고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물류가 약점입니다. 이건 나폴레옹에게도 그랬고, 독일군에게도 그랬고, 헤르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날 이 약점이 정확히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도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보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거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전부 빨간색이에요.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마치 성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된 색깔이 보여주지 않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영토 전체는 극소수의 도로를 통해 보급됩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저택이 아주 가느다란 전선 하나로 전기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그 가느다란 전선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남부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보급로는 크림반도까지 이어집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해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이 보급망의 주요 동맥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R280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 도로를 노보로시스크라 불렀습니다. 이 도로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회랑의 마지막 구간으로 그 길을 따라 점령된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그 도로를 통해 연료, 탄약, 장비, 모든 것이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한 도로에 집중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죠. 정말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도로를 노리는 날까지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플랜 B가 없으니까요. 우회할 다른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그 길 아니면 끝입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점이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이 약점이 항상 지도에 그대로 있었다면 왜 우크라이나는 예전에는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들은 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끔씩 한두 번 공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멀었고 너무 안전했습니다. 러시아 호성대가 그곳을 거의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해마다. 하지만 그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공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요. 모델에 따라 100km에서 3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드론 중 일부는 자체 두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에서 만든 호넷이라는 모델로 이 드론은 땅 가까이 아주 낮게 날아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서 풍경 속에서 러시아 군용 차량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드론은 목표물을 식별해 고정한 뒤 곧장 돌진합니다. 계속 조종사가 붙어서 매 미터마다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되는 작은 폭발물이지만 트럭 하나를 파괴하기엔 충분합니다. 갑자기 전선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어서 아주 안전해 보였던 R280번 고속도로가 이 드론들에게는 비행 1시간이면 닿는 거리가 됐습니다. 너무 멀다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손쉬운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드론들이 그 회랑 일대를 날아다녀서 조종사들이 서로 협력해 가장 중요한 표적을 선택하고 함께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류봉쇄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점령지 깊숙한 곳,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조차 러시아의 기동 능력을 체계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거리 드론 구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50억 흐리 분야입니다. 니화 약 1억 1,300만 달러로 이는 1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점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는지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점수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점수판처럼 작동합니다. 적의 보급로를 가장 많이 파괴하고 러시아군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여단들이 계속해서 최고의 무기를 받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는 회사와 같습니다. 더 많이 파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도구를 받아서 더 많이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즉흥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여기저기 창의적인 군인 한두 명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죠.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따로 배정됐죠. 목표도 있습니다. 팀 간 경쟁도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시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물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물류 공격을 산업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 아래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나가는 도로들은 차량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도로 양쪽에 불에 탄 트럭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들이 퍼져 있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나는 장갑차의 잔해들도 있습니다. 뒤틀린 차대들. 상상해보세요. 5월 말 단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그날 하루에만 전쟁 전체에서 러시아 수송 차량이 거의 500대 파괴되었습니다. 탄약 트럭들입니다. 연료 유조차들, 대형 수송 차량들 24시간 만에 거의 500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속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한 달 동안 거의 7,000대의 트럭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겪었던 평균 손실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냉전 시절에 남겨진 수만 대의 오래된 트럭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 속도라면 약 100일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녹슬고 정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고철 덩어리라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고철이 되어버린 트럭 한 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트럭 한 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뚜렷한 효과를 냈습니다. 남부도로의 압박이 너무 심해져서 러시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인 R280에서 중장비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외딴 시골길이나 오해로로 도망치려고 해도 드론들이 그곳에서도 그들을 찾아냅니다. 해당 지역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여단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도 압니다. 이 모든 게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뿐인가요? 그리고 그런 점을 의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크라이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하고 중립적인 출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전쟁연구소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류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남부에서 러시아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전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지지하고 내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헤르손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과 외부 관찰자들 모두 같은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선전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보세요.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산업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그 도로들을 방어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간단하고 네모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드론에 대한 방어책이 있긴 합니다.
안티드론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로 위에 매달린 그물로 드론이 아래 차량에 도달하기 전에 그물에 부딪혀 폭발하게 만듭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일종의 야외 터널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물이 짧은 구간만 덮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노출된 지점들입니다.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물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리고 R280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설치된 곳에서도 드론 조종사들은 틈새, 구멍, 노출된 지점을 계속 찾아냅니다. 즉, 전체 통로를 그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문제에 비해 현재의 방어망은 너무 부족합니다. 러시아인들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르데단스크 점령 행정부는 운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문을 발표하며 도로에 안티드론 그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안전한 정차 지점을 마련하며 경로 곳곳에 구조팀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사의 시제에 주목하세요. 필요할 것이다. 즉 미래형입니다. 그들은 아직 적용하지 않은 해결책을 미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자체가 공개적으로 그 도로가 노출되어 있고 아직 보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 이야기가 정말 어두워집니다. 도로를 방어할 수 없으니 러시아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 것입니다. 점령 정부는 드론과 드론이 도로에 떨어뜨리는 지뢰의 위험 때문에 크림반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회랑의 통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민간 운전자들은 막히고 되돌아가라고 하거나 이미 혼잡한 우회로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동맥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나가려고 하는 군용 차량 행렬이 바로 이 수천 대의 트럭들이 잔해로 변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별의별 처당을 다 써봤습니다. 러시아는 그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군대가 의존하는 도로를 안전하게 열어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내일 붕괴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크고 강인하며 이 전쟁 동안 여러 번 우크라이나의 전술에 적응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 작전이 러시아 연대 내부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고통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상황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가 전차가 없어서 영토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차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규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당신이 어디에서 보급을 받는지 알아내고 정확히 그 부분을 차단해버리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2022년 헤르손에서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죠. 인내심을 가지고 줄을 하나씩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굶주림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그리고 결국 러시아는 큰 전투 없이 오직 굶주림 때문에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똑같은 방식이 훨씬 더 큰 영토를 지탱하는 더 큰 도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군대의 규모는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상대방의 보급로를 끊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총알이 발사되는 곳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텅 빈 도로에서요. 홀로 있는 연료 트럭에서요. 낮게 조용히 날며 다음 목표를 찾는 드론 안에서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올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이 새로운 헤르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적응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